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야당은 박순애 장관에게 제기된 논문 표절 논란과 자녀의 불법 입시 컨설팅 의혹에 대한 검증 공세를 펼쳤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8.15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며 기업인 사면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경찰이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취소하고 경찰국 신설 문제 해결에 대한 국회 입법을 기대하면서 여야 공방이 더 거세졌습니다. 여당은 경찰국 신설은 정당한 입법이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경찰 장악 시행령은 원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정무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거취 공방이 오갔습니다. 여당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야당과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법률로 보장돼 있다고 맞섰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오늘은 정치권을 강타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메시지 공개 사태와 함께 하루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후보는 과연 누구일지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생중계 관계로 늦게 보내드립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했는데요. 야당은 박 장관을 상대로 여러 의혹들에 대한 검증 수준의 질문을 펼쳤습니다. 여당은 8.15 특별 사면을 보름여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세에 정치 방역을 놓고는 여야가 설전을 펼쳤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사회 문화 분야를 주제로 한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과거 논문 표절과 자녀의 학생부 컨설팅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특히 박 장관이 논문 중복게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치학회로부터 투고금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 서면 질의서에서 본 의원이요. 모든 논문 혹은 연구 실적물 가운데 부당한 중복게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장관께서 그간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물은 중복게재로 인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할 텐데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문제를 인지하고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하면서도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저널에 제출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은 없지만 중복으로 활용됐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구윤리 기준에 맞춰보면 어긋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대부분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박사학위 논문을 저널에 내곤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다고 우려하며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8.15 특별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에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총사령관이 상당히 억박되어 있습니다. 총사령관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건의하겠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윤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과학 방역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문재인 정부를 정치 방역이라고 공세했지만 윤 정부의 과학 방역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는 각자 도생 방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 정부의 지원금 정책 등 표를 위한 선심성 방역은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깊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혀 정부 규제보다 민간 방역을 고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경찰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기대한다며 14만 경찰회의를 철회했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강대강 극한 대치 국면은 피했는데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모습입니다. 여야는 경찰국 신설에 당위성과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전국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경찰 조직 통제나 무력화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 34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관장하기 위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조직이 없어서 이 경찰의 여러 가지 지금 특히 지금 자치 경찰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주무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를 받고 하는 이런 공식적인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장악 시행령은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위반이고 40일의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을 단 4일로 단축해 졸속 추진했던 겁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일반 업무 내부 인사 관여와 수사 지휘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민 반대에도 무도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라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기는 식은 죽 먹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을 위원회로 격상시켜 정부 시행령 시정 요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등의 대여투쟁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여야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도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며 경찰국 신설은 결국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직접 지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법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이 법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각이든 정부든 국회든 다 그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작동 안 되니까 그 경찰법을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만드는 것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경찰을 입맛대로 운영해왔다고 비판하고 국가경찰위원회도 거수기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 10년에 한 건꼴로 부결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거수기위원회라는 말이 좀 부끄러울 정도 아닙니까? 그냥 통과 의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같은 공방에 이상민 장관은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며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라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에는 지적을 수용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저희 쿠데타 관련한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지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 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한편 야당 내에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해임 건의 등이 언급되는 데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국 신설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로 생각된다며 탄핵 거론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후반기 국회 첫 전체 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 정권 지명 인사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하면서 거취 공방이 첨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반면 민주당은 적극 방어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전방위 공세를 펼쳤습니다. 먼저 권익위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는 점을 질타했습니다. 보장되고 보호돼야 되는 권리가 침해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입장을 낼 수 없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전 위원장의 사퇴도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전현희 위원장님이 안 계셔도 새 위원장님과 함께 더 훌륭하게 바로 국민 권익을 지키고 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전 위원장을 적극 엄호하며 위원장 사퇴 종용은 전형적인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위원장님 사퇴를 강요하기 위해서 직원들 갈라치기 하고 직원들을 엄청 괴롭히고 그러고 아마 대통령실에도 엄청 불려다니면서 직원들 갈라치기 할 것 같은데 이런 사실이 현재 벌어지고 있죠. 전 위원장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기관과는 달리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신분이 보장되어야 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밖에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나눈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권 직무대행은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고 이준석 대표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취지로 양두구육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의 휴대전화가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권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는 메시지가 찍혔는데 그 내용이 논란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란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화답한 겁니다. 당장 이준석 대표 징계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며 파문은 확산됐고 권 직무대행은 이틀째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윤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 지침을 주는 일은 없다며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 윤심이 작동됐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추측이고요. 사적으로 오고 간 공간의 이야기를 그렇게 너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양두구육을 빗대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개고기 받아와서 팝니다라고 적었는데 사실상 윤핵관을 우회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적이라며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기보다 권력 장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기 당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대통령이 이런 데나 관심을 두니까 민생과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이 대표 측근들은 물론 야당도 비판에 가세하면서 대통령 당무 개입 의혹 논란은 당분간 정치권 이슈로 계속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서해 NNL을 넘은 북한 선박 북송 사건과 2019년 6월에 발생한 삼척항 목선 귀순 북송 사건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기호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위원장은 두 사건 모두 정확한 실상 조사가 필요하고 특히 삼척항 사건의 경우 은폐 시도 정황 등 위법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부위원장은 NNL 월선 북한 선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박을 북송하고 조사를 종결했다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과 울산, 경남과 함께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자 부산의 주요 현안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기반시설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조기건설, 울산의 자동차 조선, 에너지 산업 혁신, 경남 지역의 원전 생태계 복원과 항공우주청 설립에도 관련 입법과 예산을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태와 관련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대우조선해양 대응 TF단장은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과 정부의 형사처벌이 파업 노동자들을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아넣을 수 있다며 법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F는 또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향해 파업 손실 우려로 추가 지원을 끊을 게 아니라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8일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우섭 대변인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는 점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을 했고, 다만 확산세가 멈추면 다시 현장 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지역별 대의원 대회도 선거인단 1,000명 이상이면 비대면 온라인 투표를, 1,000명 미만이면 현장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이 나눈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당 안팎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윤심 논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인데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쓴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두고서 그동안 당내에서 갈등이 잦았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전부터 이준석 대표 징계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는 이런 추측이 난무하고 있던 상황에서 윤심 논란 또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대표는 줄곧 징계 배후에 이 윤핵관을 지목하기도 했고요. 이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받기 전에는 친윤계 박성민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에서 내려오면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손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경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이 대표 측에선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다, 이런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성상납 의혹의 진위와 상관없이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첫 입장을 냈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페이스북에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고 적었습니다. 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풀어 설명한 건데요. 이 대표는 종종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싫어한다고 했는데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또 대통령실 측에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오해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선 자신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명확히 인식했다는 점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의 갈등, 대선 국면에서부터 계속 종종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과의 갈등을 빚어서 2번이나 이 당무를 거부한 적이 있었고요. 네. 혁신위를 띄웠을 때는 배현진 의원과 이런 갈등을 빚으면서 공개석상에서 악수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합당 후 최고위원 선임 문제를 두고서는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간장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태 기자. 이번 일로 민심은 어디로 흐를지, 또 당심은 어디로 흐를지 좀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개 생긴 것 같은데요. 권성동 대표 대행의 행보, 또 이준석 대표의 입지,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에 권성동 대표 대행이 이 9급 공무원 비하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선 지 보름도 채 안 돼서 2번이나 사과를 했는데요. 당원 게시판에도 사퇴까지 언급하면서 권 대표 대행을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앞서 공무원 채용 논란에서 장제원 의원과 충돌을 하면서 당내에서는 이 권성동 원톱 체제를 견제하는 기류가 흘렀습니다. 당시 권 대표 대행은 장 의원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메시지 파장이 커지면서 다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여겨지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이 공부 모임 같이 세를 과시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게다가 정권 초반 윤석열 정부의 이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야당에게 공세 빌미를 줬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현재 이 토세구팽 아니냐 아니면 좌표부대 총사령관 같이 이런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 나와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번엔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컷오프가 이루어지잖아요. 당권 주자들 바쁜 하루 보냈겠습니다. 맞습니다. 컷오프 전 마지막 날 이 모두 8명의 후보 모두 막바지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이 중앙위원 선거인단의 투표 반영 비율이 70%이다 보니까 이들을 집중하는 이런 이런 의원들이 많았는데요. 네. 이재명 의원은 당초 예정됐던 전통시장 이 방문을 취소하고 중앙위원과의 접촉하며 이 보폭을 넓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97그룹 박용진 의원은 충북으로 떠나서 중원 당심을 공략했고요. 나머지 강훈식, 강병원, 박주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와 대정부 질문 일정을 챙기면서 중앙위원과의 물밑 접촉을 이어간 걸로 전해집니다. 청년주자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도 이 청년층을 공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이 투표 반영 비율 30%의 국민 여론조사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86그룹 김민석 의원은 보도 프로그램 생방송에 출연해서 표심을 호소했고요. 이낙연계 좌장 서른 의원은 여의도를 떠나서 수도권에 공을 들였습니다. 네, 사실 비명계 단일화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뭐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비명계 후보 간 단일화를 미리 약속하자는 제안이 97그룹 강병원 의원으로부터 처음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보 간 견해가 조금씩 다르면서 사실상 이 단일화 논의는 무산된 걸로 보이는데요. 박용진 서른 의원은 이 단일화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는데 반면에 김민석 의원은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낡은 정치라고 거부 의사를 냈고요. 네.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강훈식 의원 역시 친명대 반명 구도가 된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이 박주민 의원은 편가르식 단일화 논의는 새로운 정치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컷오프 통과가 유력하다는 이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남은 두 자리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봤을 때는 97그룹과 중진 의원 이렇게 양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컷오프 전 단일화 논의는 일단 멈췄는데 네. 본선 단일화에는 대부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이 컷오프 이후 단일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등 돌린 이준석 퀴즈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서 파장을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 특히 이른바 이준석 퀴즈로 불리는 청년 정치인들이 일제히 대통령을 믿었는데 이젠 좀 지친다. 내부 총질이란 표현은 정말 당황스럽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추진한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프로그램 나는 국대다 출신 대변인들은 저마다 SNS를 통해서 착잡한 신경을 표현했는데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믿었다. 세대를 통합하고 세대 교체 교두보가 되어줄 시대 리더라고 믿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청년들의 염원이 담긴 쓴소리. 그로 인한 성장통을 어찌 내부 총질이라고 단순화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자, 이어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지도자의 정직, 지도자의 의리, 지도자의 처신, 지도자의 그릇이라는 짤막한 글로 심정을 전했고요.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1년 전 새로운 동지들과 함께 희망을 쌓아가던 순간들이 사무치게 그립다면서 고되지만 행복했던 추억들이 허무하게 흩어진다고 적었습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이번 문자 유출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동시 겨냥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싫어하셨다는 소문이 원치 않은 방식과 타이밍에 방증된 것 같아 유감이라면서 텔레그램 발화자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직무대행께서 그 발언을 해석하고 사과문을 올린 것인지 당황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당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셨다는 것에서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요.
직무대행이 대통령실 대변인도 아니고 그 자리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이자 또 상권 분립에 기초한 여당의 원내대표인데 대통령의 하신 분을 해석해서 올리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직무대행께서도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직무대행의 생각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돼버린 이준석 대표. 오늘 오전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울릉도 사진과 함께 앞에선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선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면서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변변찮은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 양두구육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청년 당원들과 이준석 키즈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내부 총질 메시지 공개에 대한 폭풍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김경수 사면 찬반 논쟁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지사직을 박탈당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사면에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바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인데요. 안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데 이어서 오늘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사면은 주고받기가 아니다라면서 끼어 팔기식 사면은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면은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이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사면을 통해서 대통령의 네. 자신의 생각 내지는 철학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슨 뭐 끼워 팔기식으로 뭘 이렇게 맞바꾸기식으로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김경수처럼 민주주의의 그 가장 기본을 훼손하는 중대범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한 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내 97그룹으로 당권에 도전장을 던진 강훈식 의원인데요. 강 의원은 8.15 특사의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김 전 지사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추측에 대해서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김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그냥 이명박 대통령만 빼주기, 그래서 소위 이명박 대통령 정권 시즌2를 완성시키기 위한 사면 복권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야권에선 김 전 지사가 사면이 될 경우 주요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항마로 비명계를 등에 업고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친명계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전 지사가 석방될 경우 당권 레이스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고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전 지사가 풀려날 경우 마땅한 대권 주자가 없는 비명계,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지를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야당 주요 인사의 사면을 동시에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론이 되자마자 정치권의 찬반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김 전 지사는 과연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문자가 노출되자 이 대통령실은 유감을, 또 이 대표는 양두구육을 빗대면서 불편한 심기를, 또 당내에선 당혹스러운 반응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단 윤 대통령의 문자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내무반
국힘당 내무반에 수류탄 한 10발쯤 터진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 사이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윤 후보와의 관계 사이, 또 윤핵관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아다녔는데 그 사이 돌아다닌 얘기를 일시에 풀어주는 의문이 한 80-90% 풀렸다고 봐야 되나요? 마법의 문자가 공개가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의문들이 더 풀렸고요. 이건 팀 올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로 소중한 문자가 나왔다. 한자 한자가 주옥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건 이렇게 주옥과 같은 문자를 대통령과 당대표가 주고받았다는 거 상상을 잘합니다. 네, 수류탄 10발 또 주옥 같은 문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설상가상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렵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실상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편치않은 관계였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세상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문자 메시지, 이게 이제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세상에 알려진 건데 솔직히 들킨 죄가 전 더 크다 생각을 합니다. 들킨 죄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대통령과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만나면은 굉장히 긴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그 문자 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문자로 주고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드러났는데, 저는 사실 좀 의아스러워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부러 이랬을 리는 없고요. 일부러 그러니까 밝힐 리는 없고, 이거를 의도적으로 했다면은 그거는 대통령을 너무 궁지에 모는 거죠. 그 대통령을 완전히 물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당혹스럽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실수로 했다 그러기에는 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 원내대표 자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맨 뒷자리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늘 사실 모든 언론 카메라가 찍는 자리입니다. 대기를 뒤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왜 그것도 오전에 했던 문자 메시지를 오후에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게 언론에 찍힌 건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큰 그 정치적인 어떤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건 크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대통령도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나왔던 거는 이번에 아무튼 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너무나 큰 사고를 치셨어요. 되게 원내대표단이 그 이제 특히 뒷자리에 앉은 분들, 요새는 그리고 카메라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굉장히 멀리까지도 찍히고 소리까지도 잡힙니다. 또 지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단이 처음에 그 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첫 번째가 절대로 문자를 함부로 들여다 보지 않도록 할 것, 특히 음란물을 시청하지 않도록 할 것, 뭐 이런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카메라 기능은 지분 기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귓속말을 해도 잡혀요. 그런데 더군다나 바로 그 2층 그 방청석 밑에 있는 원내대표단이 맨 뒤에 앉거든요. 그러면 뭐 그건 그냥 아주 선명하게 찍히는 것이고, 문자를 보는 순간 사실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그 수석 부대표 정도 되면은 이 문자를 온 국민과 함께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안의식이죠. 그런데 그 문자를 저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 권 대표의 자질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권 대표가 이거 깊이 반성해야 되고. 그럼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 혹시 일부러 보여준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는 그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라고 봐야죠. 저도 이게 이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데 이거를 일부러 했다고 하기에는 본인이 얻는 게 너무나 없죠.
대통령도 너무 힘들게 하는 거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너무 크게 주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도 그거를 일부러 보여줬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대통령과 이제 가깝다는 거를 만약에 일부러 했다고 친다면 대통령하고 가깝고 대통령이 또 나를 위로했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한 거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뭐 윤핵관이니 뭐니 해가지고 얼마나 사실 좀 좋지 않잖아요. 국민의힘이 솔직히 요즘 돌아가는 거에 보면.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는 또 계속 밖으로 그냥 조선 팔도를 정말 조선 팔도가 아니죠. 팔도를 그냥 유람하듯이 다니니까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했다고는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굳이 그걸 일부러 노출했을 일은 없다. 저는 굉장히 참 어이없지만 실수라고 봐요. 네. 팀이 얼킬이 됐기 때문에 이거 아무한테도 도움 안 돼요. 대통령한테도 도움 안 되죠. 권 대표 본인한테도 안 되죠. 당한테도 안 되죠. 이준석 대표는 뭐 잃을 건 없지만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와 윤 대통령을 둘러싼 얘기, 윤핵관과의 관계 이런 것은 정말 이제 안개가 걷히고요. 이제 좀 분명해졌습니다. 네, 좀 들리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 본회의장에서 그 휴대전화 내용이 좀 워낙 유출이 된 케이스가 많아서 의원님들 들어가실 때 그 휴대전화에 보호 필름을 붙이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아까 그 플립 형태, 접는 형태 그 권성동 대표 그 전화기가 그 보호 필름이 안 붙는 기종이라고 요새 하더라고요. 새로 나온 기종이라 아마 그게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저도 그 보호 필름을 붙여봤는데 그게 단점이 있어요. 잘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쓰는 본인도 잘 안 보여요. 본인이 잘 안 어떤 보이는 때는 본인이 본인 걸 보는데도 안 보여서 저는 보호 필름을 붙였다가 그냥 걷어냈습니다. 그랬군요. 어찌됐든 그 보호 필름이 붙여지지 않았던 그 카메라 딱 잡힌 휴대전화 주인공이죠. 건대행은요. 오늘도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번이 바로 세 번째인데요. 앞으로 계속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대표에게 전화 위복이 될 상황일까요? 이준석 당대표한테요. 네. 전화 위복이 꼭 뭐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당에서 억울하게 당했다, 이번에. 억울하게 당했다, 징계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느냐. 이준석 당대표 징계 뒤에는 윤핵관이 있는 것이고 또 윤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분들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지난번에 이제 그 당 윤리위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할 때는 그 당의 그 윤리위원회 자체를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이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하는 요청, 부탁, 지시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때로는 뭐 그 젊은 층에게 이제 인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또 지난 대선, 지선 겪어오면서 또 당내 많은 분들은 이준석 당대표의 또 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내에서는 사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지. 이거는 뭐 윤심이 결국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했다, 그걸 사주했다라고까지 해석하는 거는 저는 진짜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꼭 이준석 당대표한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지금 민생이다 뭐다 해서 너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는 사실 계속 당원들을 만나고는 있지만 또 전국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과연 좋게 보일까? 결국 이제 수사를 앞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숙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의견도 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불리를 이렇게 딱 따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에게 전화 위복이 될 상황일까요? 글쎄요. 이거 하나는 좀 분명해 보여요. 이 징계 전후 그리고 대선 전후에서의 어떤 윤 대통령이나 윤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평가, 이 대표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분명해졌는데 이제 이게 6개월을 말하자면 연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개월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6개월 뒤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롱타임 노시 하면서 이 대표가 등장할 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 굉장히 관심거리인데요. 이 정도 속마음이면 6개월 후에 과연 이 대표가 그래 오래간만입니다 하면서 짠 하고 내년 1월이죠. 1월에 다시 등장을 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이번 문자 메시지로 굉장히 강하게 주고요. 지금 또 하나는
팔도를 유람하는 것은, 배낭 메고 유람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에요. 정말 이 대표다운 그 20, 30대를 겨냥하는 좋은 전략이고, 언론의 또 언론 플레이도 적당히 잘하고 있어서 탁월한 선택을 하긴 했는데요. 놀고 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건 그건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 전략은 거기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은 잘 택했으나 전술적으로 몇 개 요소는 잘 정리해야 되고 6개월에 돌아올 수도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제 이번에 문자 파동에서 드러난 굉장히 뚜렷한 메시지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문자 속에 등장한 또 한 명의 인물이죠. 강기훈이란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여의도에서는 그가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인물과 동일인이라면 이분이 그 강경 우파 정당의 공동대표도 출신이더라고요. 자유의 새벽당 강경 우파인데 이 출신인 만큼 채용 논란이 또 재점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뭐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람이 기냐 아니냐 문제 가지고 아마 언론들이 추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길 것 같아요. 맞는 인물인 것 같은데 이제 채용 논란 하나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유튜버 안 씨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실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느냐. 도대체 대통령실에 칼라는 뭐고 좀 자질 검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좀 이상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대통령실이 아니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의 대체제로 만약에 이 강 씨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 맨 마지막에 뭐 함하고 쌍기역이 있잖아요. 네. 함께가 분명한데 이게 대통령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당도 국힘당도 여기에 맞장구를 치는 방향 설정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신 의원님은 이 강기훈이란 인물이 앞으로 좀 중용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지금 이미 같은 인물이라면 네. 이미 그 중용의 전 단계를 밟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이 아마 경력 관리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저는 방향은 매우 잘못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방향이 매우 잘못됐다 분석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름 달랑 석자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장인지를 전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또 만약에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그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뭐 고위직도 아니에요. 보면 행정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넘겨짚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그 청년들 또 심지어는 뭐 제 보좌관했던 친구들 이런 인물들도 대통령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는 문자를 얼마든지 사람 이름이 들어간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준석 당대표와 엮어서 해석을 한다든지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난 그런 그 사안과 묶기에는 저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전혀 예측이 저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켜봐야죠. 네.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를 했던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네. 예비 경선이 바로 내일입니다. 세 장의 티켓 주인을 가르게 되는데요. 그 구칠그룹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이 되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대명. 네, 확대명. 확실하다는 거죠. 네. 네.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확대명은 맞아 보여요. 네. 지금 이제 383명의 중앙위원들이 내일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한 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383명이라고 그러면 4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네. 이 400명들이 대개 당에 오래 관여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인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연과 계파와 뭐 여러 가지가 해서 딱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민심하고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과 민심의 유리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대표는 다만 30%의 여론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또 다른 버전이 등장할 수는 있죠. 그러나 두 개를 70과 30을 합해서 놓고 봤을 때 이재명 의원이 이 3명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나머지 2명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은 30%의 여론조사에서는 잘 나올 것이 뭐 거의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이 383명의 이 70%의 중앙위원회 박용진을 지금 재선 의원 아닙니까? 근데 네. 박용진하고 깊은 인간관계가 있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진 의원 본인도 열심히 하고 뛰고 있는데 야, 이거 100표 이상을 얻어야 383 중에 100표 이상을 얻어야 안전빵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0표 이상을 얻기 위해서 맹렬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박용진 의원이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앙위원들도 이 민심을 반영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박용진 의원 본인은 하여튼 뭐 발에 땀이 나게 지금 뛰고 있고요. 나머지 한 자리인데 네. 나머지 한 자리는 정말로 예측 불허입니다. 잘 예측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후보가 있는데요. 네,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 사람이다 그러고 그래서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권에서는 또 그 대선 경선 때 떠올랐던 말이 있습니다.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나땡 이 말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요새 이나땡, 뭐 어대명, 뭐 확대명.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우리가 언론 그 뉴스를 안 보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도 들어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만들어져서. 됩니다. 7월 초까지는 이나땡인데 이제 등록을 했잖아요. 7월 17, 18일에. 그러면 이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대땡으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렇죠. 대표가 되면 그렇네요. 땡큐. 근데 뭐 어쨌거나 하여튼 하여튼 이 어쩌고 저쩌고 땡 하는 얘기는 국힘당 쪽에서 무지 많이 흘러나옵니다. 저희는 아무튼 뭐 이재명 그 대선 후보 나올 때부터 땡큐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럴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뭐 차기 대선까지 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땡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지금 또 집권 여당인 상황에서 이 반사이익을 바란다라는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책임감을 가지고 집권 여당이 민생에 아주 진짜 박차를 가해야죠. 그런 상황이고 뭐 민주당이 누가 되든 개혁의 깃발을 들고 건강한 건전한 이제 여당에 대한 비판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결국 우리가 이 의회 민주주의, 정당 정치, 책임 정치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 입장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야당은 집권 여당을 공격하려면 여당 이상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윤리적인 가치 또 민주주의의 가치 그걸 가지고 비판을 했을 때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론이 움직여지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재명 당대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건데 이재명의 민주당 그 정당성 굉장히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죠. 네, 이제 다음 달 전대 레이스까지 길게 봤을 때요. 민주당 당권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특별 사면 여부입니다. 전대를 앞두고요. 만약 김 전 지사가 사면 복권될 경우에 비명계 구심점이 돼서 당권 판세도 요동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이 돼가지고 나오면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뭐 전당대회에 직접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민주당의 그 권력 판도라 그럴까요? 이것은 엄청나게 바뀔 가능성이 크죠. 저는 자칫 실질적인 그 분당 상태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어떤 공격, 또 다른 어떤 그 진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 그 권력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죠. 권력 판도가 바뀌고 분당까지도 지금 예측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인, 내용적인. 예. 일단 좀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고 일단 8월 15일에 사면 복권이 된다면 뭐 사면만 될 수도 있고 복권만 사면 복권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하여튼 사면 내지는 사면 복권이 된다면 이제 14일 남은 시점이거든요. 전당대회까지. 약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은 나오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또 만나러 갈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노무현 대통령 묘소도 참배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멘트들을 이렇게 토해낼 텐데 그 멘트들이 뭐가 나올지를 현재로서는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죠. 하여튼 영향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건 야당만 그런 게 아니고 여당도 이 문자 파동에서 보여주듯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가을 정국은 정말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 외전은 윤 대통령 문자 파문과 민주당 전당대회 이렇게 두 가지 사항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동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구 24도,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찜통 더위는 다음 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